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벌써 7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는 신불산, 저항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울산의 빨치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솔직히 먼저 하기 전에 고백하건데 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전달이 제대로 될는지 저 스스로도 의심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제가 되는 지역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경주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우리 영천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양산이 있고요.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맥이 이렇게 흐르죠. 네. 우리가 말하는 영남알프스라 부르는 산맥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건너편에 밀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도가 위에가 있습니다. 울산의 빨치산이랄 때 울산만 활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실제로 6.25 전쟁 이후에는 이 영역이 하나로 뭉쳐져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6.25 전쟁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남로당의 군당, 울산군이면 울산군당이라는 어떤 행정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6.25 전쟁 때부터는 그런 구역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산, 양산, 울산, 그 다음에 밀양, 그 다음에 청도, 심지어는 경주까지, 그러니까 대구 이남 쪽은 거의 하나로 묶여서 빨치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위치를 한번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치산 활동은 아무래도 산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건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울산을 이 주변을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헌산이라는 산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문산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가지산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신불산, 옆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영축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뒤편으로 밀양 쪽에는 제약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양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웅천 쪽에 천성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 직접 관련돼서 대표적인 그 빨치산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쪽. 요 가지산, 여기 어디지? 여기 있구나. 여기입니다. 여기 신불산이라는 글자가 있는 요 길, 새로 나온 고속도로죠. 그 위쪽 편에 배냇골 위에 갈산이라고 하는 631 고지, 631m 되는 고지가 요쯤 위치에 있습니다. 요쯤.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면 산을 넘어서 배냇골 안쪽에 있는 거죠. 파레스 폭포 위쪽. 예.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울산에 빨치산도 활동했던 곳으로는 요 두서면 글자가 붙어 있는 곳에 500m인가 600m짜리 아미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산은 이제 두서 전읍에 가면 나오는데 아미산이라는 데가 또 대표적인 빨치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대가 이제 소위 홍길동 부대라고 하는 자주 울산 빨치산 얘기하는 홍길동 부대에서 나오는 홍길동 부대의 근거지가 바로 요 아미산이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제 아미산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대운산입니다. 대운산은 여기죠. 여기 글자가 좀 낮은 산이라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산이 이제 대운산인데 기장과 울산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이제 대운산에도 김용구라고 하는 이름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김용구라는 부대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울산 빨치산 얘기하면 여기 갈산고지에 있었던 남도부라는 부대와 그 다음에 아미산에 있었던 홍길동 부대, 그 다음에 대운산에 있었던 김용구라고 이름의 부대, 그게 세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은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요. 나중에 6.25 전쟁 때를 보니까 6.25 전쟁 때는 경주하고 울산이 하나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빨치산 활동이. 그래서 오히려 울산 군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느 쪽에 있으면 오히려 이쪽에 가 있더라고요. 포항서 쪽으로 본부가 가 있고 이쪽은 오히려 이제 전체 본부가 있는 거고
이쪽에 오히려 울산 군당 본부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동대산 쪽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 활동은 거의 전역에 걸쳐서 사실은 다 진행이 되고요. 뭐 먼저 결론을 내리면 이 지역의 빨치산 활동은 바로 부산과 경주를 잇는 이 축을 가로막는 역할. 왜냐하면 이제 부산 쪽에서 또는 여기 보이는 장생포 있죠. 장생포에서 미군 기름이라든지 폭탄 또는 부산항에서 군수 물자 이런 것들이 배에서 하역이 두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하역이 되면 차에 싣고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 그 통로를 막는 게 바로 울산에 있었던 소위 그 남도부 부대라고 하는 빨치산들의 주된 활동이 이 통로를 막는 것. 그래서 병참, 보급기를 막는다는 게 아마 이 지역 빨치산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치산 활동이 울산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48년 2월 27 구국 투쟁부터 빨치산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빨치산 활동을 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46년 10월 달부터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10월 달이면 바로 9월 총파업이 있었고요. 10월에 대구 항쟁이 있었죠. 그 대구 항쟁 때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었고 그때 미군정에 의해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체포령을 피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야산대라는 말은 안 썼고요. 보통 이제 뭐 산사람 이런 식으로 입산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산사람 이렇게 부르는 이때 올라간 사람들 체포령 때 올라간 사람들이 쭉 계속 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 때 올라간 사람들과 구분을 지어서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옛날 빨치라는 의미에서 굿빨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때 이후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빨치산이라서 신빨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욕 같기도 한데 예, 신빨치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무슨 직접적인 이유는 체포령이 떨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7월 달에 조선공산당에서 전술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찬탁이니 반탁이냐는 대립이 이루어지고 5월 달에 잘 알려진 조선 전판사 사건으로 미군정에 탄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당해서 조공이 7월 달에 새로운 전술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대중투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대중투쟁이 큰 충돌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체포령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회오리가 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월달 27 구국투쟁 요거는 바로 5월 10일 날 있었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한 활동이었죠. 27 구국투쟁이라는 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이 바뀌었죠. 남로당으로. 그래서 남로당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펼치게 되면서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북발치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46년 가을, 즉 10월쯤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48년 1월까지 27 구국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한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체포를 당했으니까 체포 안 당하면서 숨어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비합법 투쟁 정도 수준의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본부는 아마 이쪽 아닐까? 라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발산이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아마 대운산 쪽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 울산 군당의 상급당이 경남도당이죠. 그 경남도당 지지 때문에 대운산에 있었을 것이다. 부산 쪽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앞으로 더 탐구를 해볼 단계고요.
그래서 울산군이 있으면 분당 곳곳에 블록을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록을 해가지고 서부 5개면 블록은 그 블록의 사령부가 그 언양의 대곡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구대 바위그림 있는 그 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곡입니다. 예. 언양의 대곡이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그 방구대 바위그림 앞에 흐르는 강이 방구천이 아니고요. 대곡천입니다. 원래 이름이. 네. 대곡천이다. 대곡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큰 마을, 그래서 한실이 됩니다. 한실마을. 그래서 한실마을이 원래 거기 있었잖아요. 네. 그 한실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자로 바꾼 게 큰 말, 큰 마실, 그 말을 줄여서 대곡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을 큰 한실마을 앞에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대곡천 이렇게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 대곡천 안쪽 어딘가에 그 산 쪽에 서부 지역 5개면에 블록 사령부가 있었고 대략 한 20명 정도의 총은 한 10여 정 정도밖에 없는 총 수준도 뭐 9구씩 또는 38씩 일본군이 쓰던 수준의 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본격적인 무장투쟁이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활동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46년 10월 폭동 때 범서면 총책임자가 서사리에 살고 있던 서장용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범서에서 이제 소위 빨간불이 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서사예요. 서사가 제일 많고 보도연맹도 서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범서에서는. 이 서장용이라는 사람도 이름도 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서장용이라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쭉쭉 나오면서 범서면 사람들 약 500에서 10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범서지서와 사모지서를 이제 밤중에 습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지서를 습격하러 왔을 때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죠. 점촌, 이게 지금 구영리에 점촌이란 마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사라졌지만 이 점촌은 뭐냐면 옹기점의 줄임말입니다. 옹기 굽는 마을, 옹기점. 그래서 점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범서 구영리 마을은 양반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은 그 건너편 이반 마을, 이간수에 사는 마을. 거기가 양반들이 사는 마을이고요. 강 건너편 지금 구영리는 그 소작인들과 그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옹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소장농 마을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 옹기점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점촌이라는 이제 마을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옹기죽 굽던 사람들 일부가 우리가 지금 아는 저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옹기 양창 쪽으로요. 네.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예.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 점촌 앞에 일제 강점기 말에 경방단 훈련소가 있었다 그래요. 경방단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말에 소강대하고 일종의 이제 지방 마을 자위대 같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든 일본 관변 단체죠. 그 훈련소가 있었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사모지서. 지금은 이게 없죠 사실은. 근데 옛날 해방 직후에 곳곳에 좀 미군정 쪽에서 지서를 추가로 한 10군데를 더 확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모 쪽에도 이제 확정을 했던 게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500에서 1000m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돌을 던졌다? 돌이 안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50m나 100m를 잘못 쓴 거 아닐까? 예.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 생각했는지. 근데 그때 이제 하여튼 돌이 우두둑 떨어지니까 총을 쐈던 모양이에요. 지키던 경찰이. 그리고 또 한 방을 더 쐈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헛방이다라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주민들이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모지서의 주임 한 사람이 이시성을 가진 경찰이죠.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돌이 날라오니까 공포탄을 하나 쐈고 한 발을 더 쐈는데 사람을 향해 쐈는데 사람이 하나 맞은 거죠.
이제 마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울산 읍내죠. 울산 읍내에 이제 우익청년단 쪽에서 경찰들이 우익청년단 데리고 출동을 한 거예요. 얘들이 경찰가 오면 이제 쪽수가 작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공비토벌이라는 명명하에 척가리, 그러니까 서사를 지나서 산 쪽을 쭉 따라오면 척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척가 쪽으로 이제 출동을 했고, 그래서 척가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찰하고 청년단 애들이 막 쫓아오니까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밤중에 찾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도망을 안 가죠, 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경찰이 총을 쐈는데 도망가는 주민이 맞은 게 아니고 청년이 맞은 거예요, 자기들 편이. 예. 이제 오벌 사고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 쪽 사람이 하나가 오히려 맞아서 운반했다는 이제 증언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 도망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친구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읍내로 숨어서 있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경찰 쪽에 정보가 흘러나왔겠죠. 누구는 체포 있고 누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체포령이 안 떨어진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체포령에 떨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증언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서 2년인가를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잡혔어요. 증언한 사람이. 그런데 잡혀가지고 다 낳고 난 뒤에 경찰이 됐어요, 또 결국은. 그래서 빨치산을 잡으러 가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증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게 이렇게 갔다가 또 절로 갔다가 막 이게 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48년 2월 27 구국투쟁, 야산대 조직 이후에 무장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쟁 때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제일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49년 9월달이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10월달 여순 사건으로 이제 군대가 빨치산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달에 9월 공세라는 거를 야산대, 남한에 있던 야산대들이 요 공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데, 이 공격은 사실 7월달에 북한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북노당과 남노당이 통합이 돼서 조선노동당이라는 통합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조선노동당 결정이 7월달에 인민유격대를 남쪽으로 침투를 시켜서 말 그대로 아성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역량을 소진시킨, 나중에 비판을 받은 방식인데요. 1병단, 뭐 2병단, 3병단 이렇게 되는데, 2병단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지리산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요. 이현상 부대라고 하는. 3병단이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바로 남도부가 활동했던 세력입니다. 이 인민유격대는 지역의 자생유격대는 아니고요. 북한에서 남쪽에서 도망쳐 들어온 야산대 활동한 사람들이나 당 활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황해도 해주에 있었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하는 정치군사학교가 있었습니다. 정의의 분자를 양성하는 강동정치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이제 인민유격대를 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성한 군대를 49년 8월 9월 달에 38선을 넘어서, 그 당시는 38선이죠.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군대당 뭐 한 300명씩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무장한 공비가 된 거예요. 무장 공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쪽 용어로 쓰면 인민유격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북한에서 파병한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격대인데 유격대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정규군처럼 싸워버려요. 아성공개라는 것은 우리가 아성을 지키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지를 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민유격대 전술이 뭐였냐면 중요 도시를 침투를 해서 그 중요 도시의 군부대나 경찰서나 법원이나 이런 걸 바로 쳐버리는 이런 식의 투쟁 전술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펼쳐진 공간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이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지로 들어가서 도심지에서 들이다 붙어버리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다 잡혀서 죽어요. 총 맞아 죽고. 그래서 급속도로 그 세력이 사실은 약해지는 굉장히 잘못된 전술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받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자생적인 굿발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아성 공격을 남쪽에서 당하니까 11월부터 50년 4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동계 또는 축에 두 번에 걸친 토벌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왜 겨울철에 군인들이 빨치산 잡는다고 왜 토벌 작전하지 하니까 가장 쉬운 이유는 그거랍니다. 눈에 발자국이 찍힌다네요. 그러니까 한여름일 때는 숲이 우거지고 발자국 표가 안 나니까 쫓아가기가 힘든데 한겨울이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눈이 확 내려서 신발을 거꾸로 신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이 굉장히 쉽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계 토벌 작전을 많이 펼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이 어찌 보면 굿발치들이 본격적 무장 투쟁을 한 시기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27 구국투쟁 이전에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년 9월쯤에 블록 본부를 아까 대곡에 있던 걸 신불산으로 옮겨라. 그게 바로 6.819지. 그쪽으로 이미 옮겨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 보면 이미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지방의 야산대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많아봤자 50에서 100명 정도. 이게 이제 자생적인 어떤 빨치산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자생적인 이 지역의 어떤 야산들은 주로 활동이 이때는 테러입니다, 테러. 그러니까 이 시기를 딱 보시면 5월달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익 인사들을 주로 테러를 가하는 방식이 활동을 한 게 이 시기의 야산대 활동이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48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50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 선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하는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가하는 거죠. 보복을.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48년 12월쯤에 남쪽의 이 인민유격대 전부가 5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5개 지역은 지도가 어디 갔지? 지도가 사라졌네. 5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졌다는 것은 이제 요겁니다. 지리산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태백산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요쪽에 하나,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 하나, 전라도 지역 하나, 요쪽에 하나, 요 경상북도와 강원도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하나, 충청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지역. 이렇게 5개로 유격 정부를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이따 다시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은 요 시기에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영남 유격정부라고 해서 울산은 이제 경주, 영천, 영일, 청도, 경산, 대구, 양산, 동래, 부산, 밀양 아까 봤던 지도 그 지역으로 한 유격정부가 5개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되는 거죠. 울산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죠.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년 대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 49년도에 저번에 한 번씩 봤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49년 7월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봤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있었길래 지워졌죠? 이게 뭐지? 아, 예. 이게 왜 지워졌지? 네. 그래서 이제 49년 뭡니까? 여기 9월 공세 이후가 되면 결국 이게 실패한 것이 아성 공격이기 때문에 실패됐지만 또 하나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식량 조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의 야산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인민 유격대 같은 경우에 식량을 짊어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현지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주민들한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뺏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을 찾아가서 무기를 오히려 달라. 우리 식량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까지 갈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야산대나 빨치산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익 쪽에 역공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강에서 봤던 이제 보도연맹 같은 것도 만들고요. 토벌 작전을 이렇게 쭉 했는데 울산의 이제 그 토벌은 이제 49년 11월 초에 신불 이제 육군 3, 4단 23연대 연대급 정도가 들어와서 언양의 전투지구를 설치해가지고 소련이 지휘를 했더라고요. 중령이 아니고 이런 것이네요. 그래서 이 소령이 지휘하는 군대와 경남도경, 함경록, 청경이라는 이 계급을 가진 사람이 지휘하는 경찰대 대체로 울산 지역 경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요 군경 연합으로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3번의 큰 토벌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3번. 그래서 유명했던 게 이제 신불산 전투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산, 그 다음에 356 부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요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보병 23년대를 다른 표현으로 356 부대라고도 부르고요. 50년 2월이 되면 356 부대의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서정철이라는 사람에서 김종원이라는 중령으로 지휘 체계가 되는데 특히나 그 50년 2월 달에 있었던 이 춘계 대토벌이 결정적인 지역 야산대가 거의 토벌을 다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종원 중령이 결국은 토벌 작전하고 그 다음에 이때 2월 달부터 마을마다 청년방위대가 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울산에.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들 987 같은 경우는 이제 토벌에 쫓기고 청년방위대 때문에 식량도 못 구하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는 극소수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람이 김종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23년대 표시한 거거든요. 부산 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연대니까 대대본부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 4단 소속의 23년대 3, 4단 본부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이 작전 지도 같은 걸 보실 수는 있죠? 저는 작전 지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작전 지도를 봐도 이제 해석은 조금은 어려움을 저는 육군이 아니라서 사사단이 저기 있는 거구나. 예. 여기 X자 2개 붙은 게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붙으면 여단, 2개 붙으면 사단, 3개 붙으면 군단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짝대기가 3개 붙었죠? 그러면 연대예요. 2개 붙으면 대대, 하나 붙으면 중대. 여기 짝대기 위에 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이제 3, 4단이라는 뜻이에요. 3, 4단. 이 뜻이고요. 그러면 고 3, 4단 밑에 왼쪽에 붙은 거는 그 밑에 연대인데 23연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요거는 3, 4단 밑에 22연대다. 그런데 또 있죠. 22연대인데 짝대기가 2개예요.
그럼 이거는 22연대에 이 대대가 경주 쪽으로 파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작전 지도를 짜서 빠르게 해야만 이걸 잘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됐는데 이 23년대를 이끌었던 김종원이라고 하는 이 중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김종원이가 1950년 2월 달에 신불산 지구를 토벌을 하고 난 뒤에 신문에 아주 끔찍하게 실렸어요. 공비, 사령 등 참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산 지구에서 사령관 하나를 잡았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칼로 목을 뱉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23년대의 부대 이름이 맹호부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맹호부대 하면 지금 휴전선 쪽에 맹호부대가 또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2장이 실렸어요. 예. 그래서 잡힌 사람들의 빨치산들의 각종 서류, 비품 이런 것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잡힌 빨치산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29명을 사살하고 생포한 남녀 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29명을 쓸어버릴 정도의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죠. 그래서 빛나는 이 1950년 2월달 이 23년대 김종원 중령의 신불산 전투로 사실 울산 지역의 굿발치가 거의 다 싹쓸이를 당했어요. 사실은요. 거의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럼 김종원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별명이 백조선 호랑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야, 집사. 사람 죽이고 이제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순 사건 때 여수에서 소위 빨갱이 구분하고 양민 구분해가지고 빨갱이들 잡아서 칼로 빨갱이 목 여러 사람 목을 잘랐다고 하는 사진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애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소위 말하는 공비토벌이라는 것을 했던 겁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군 하사관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가가지고 미군하고 싸워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오니까 육사, 그 당시 이제 군사 영어학교죠. 육사로 들어갔었고 그 안에서도 퇴학시키니 말이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성질이 안 좋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쫓겨나지 않고 퇴학당하지 않고 결국 졸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장교가 됐으면서 여순 사건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쭉 출세의 길을 달렸던 사람인데 죽기는 일찍 죽었어요. 41살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알려져 있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김종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승만과 같이 있는 이 옆에 사람이 김종원입니다. 뭐 어떻게 이승만이 총애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이제 6.25 전쟁 이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중간에 잠깐 또 쉬기도 하고. 아 예. 네, 그럴까요? 신발지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 이제 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 이 기간에 이제 빨치산 활동은 이제 많이들 이제 과거는 규정이 잘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책들 읽어보면 헷갈려요. 뭐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뭐가 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울산은 소속이 조선노동당 안에 경남도당 안에 울산 분당이 아니고요. 이때는 워낙 세력이 축소가 돼 있으니까 울산이나 이 양산이나 이쪽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동부지구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시도 시, 양산군, 울산군, 동래군, 밀양군을 합쳐서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하는 동부지구당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미 조선노동당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지하당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거의 조직을 꾸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원들은 있을 수 있으나 당 조직 자체가 안으로 도심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본부가 어디서냐면 신불산에 있었어요. 신불산에 있었고 위원장, 동부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진해 출신의 공인두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구현철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남기셨잖아요. 생존하신 빠지산. 그분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아 있었더라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 숫자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때는 당과 그 유격대가 분리가 되지 않은 그냥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체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7월 중순쯤에 북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남도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 남도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북쪽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이 지역에 새로운 유격전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당도 새로 꾸려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름이 경남도당 동부지구당에서 동해남부지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당하고 유격대를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업무와 유격대 업무를 완전히 구분을 짓는 거죠. 그리고 구현철 선생님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대략 한 1000명쯤 됐다 그러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0명이 아니라 한 300에서 많아봤자 500도 채 안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느 게 정확한지는 이제 현재로서 나올 수 없고요. 51년인가 52년도에 정치위원 중에 한 사람이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부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명부에 쓰여있는 그 당원 명부가 333명인가? 하여튼 명부가 있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빨치산 토벌이 다 끝난 뒤에 54년 뒤에 경찰하고 군인들이 자기들이 죽이거나 체포한 사람들을 그 명단하고 다 대조를 해보니까 딱 3명이 틀리더랍니다. 3명이.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300 조금 넘는 인원이 실제 인원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은 좀 많은가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다른 인원이 있을 수도 있죠. 인민군으로 왔다가 후퇴하면서 낙오돼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또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밝혀야 할 일이고요. 이때 이제 동해남부 지구당으로 바뀌면서 위원장은 그대로 공인두가 맡고요. 유격대와 당이 분리가 되니까 이름은 동해남부 유격대라서 이 유격대의 대장으로 남도부가 이제 이 대장을 이제 맡게 됩니다. 내려올 때 계급이 중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장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중장이 이 정도 일에 나선다는 거는 좀 그래서 말만 좀 그런 건 아닌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올 때 데리고 온 그 인민유격대가 제7군단이란 그 부대 명칭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때 300명을 데리고 6월 24일 날 6.25 전쟁 일어나기 하루 전날 남도부가 남하를 하거든요. 배를 타라고 그래서 속초인가 어딘가 그때는 38선이 묵으니까요. 속초에서 배를 타라고 해서 무장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25일 내일 아침에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조국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이 300명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이제 조국이 통일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들이 나온 거 보면 실제 이 사람이 끌고 내려온 인원은 300명이고 신불산역이 도착했을 때는 대략 한 130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판들이 차 안 드세요. 왜냐면 이 남두부가 저기 어디지? 울진인가에 상륙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태백산을 거쳐서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그 국군 정기군하고 전투도 벌이고요. 미군들하고 전투도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 대구 비행장을 습격해서 한 이틀 또 차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남두부 부대가. 이 사람들은 거의 정기군들이니까요. 그 와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 신부선에 도착했을 때 자기 밑에 부하는 한 13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300명은 그 뒤에 이제 인민군 나고병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생적 빠지산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다 합쳤을 때 300이 조금 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고 유격대 활동을 분리시키는데 구현철 선생님 쓴 글을 보니까 이제 당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거더만요. 유격대가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를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격대는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마을을 기습해서 또는 지서를 공격한다 이럴 때 그 마을 구조나 지서의 사람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을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보원을 심어놔서 그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바로 당이 하는 거고요. 유격대는 말 그대로 전투만 하는 일종의 전투 부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분명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첫 사령부와 당 본부가 갈산고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산고지에 초반에 많이 머물렀던 이유가 이때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나무 숲이 이렇게 우러져가지고 위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나무 가지를 이렇게 휘어서 묶어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입히면 위에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막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올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51년대에 토벌 때 미군들이 네이팜탄 같은 걸 막 거기다 쏟은 바람에 거기가 허벌판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갈산고지를 더 이상 빨치산 본부로 쓰지 못하게 됐고 7부 능선 정상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약간 내려와서 7부 능선 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서만 이제 본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변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남두부가 유격대를 7개 부대로 나눠서 이제 아마 중요한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7군데를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치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암이산에 있는 홍길동 부대라든지 대운산 쪽에 뭐 김용구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청도 쪽에 무슨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km 갈산고지를 중심해서 한 20km를 바운더리를 해서 장악을 하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당과 유격대 활동이고 당 안에는 또 선전과 선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발행한 각종 그 유인물이나 신문들이 나중에 수거가 돼서 보관이 돼 있다가 한림대학교 쪽에서 한 20년 전쯤에 그 빨치산 자료를 책자로 시리즈로 쫙 편집해서 다 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나왔던 농민조합에서 발행한 농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유격대를 힘껏 도와주자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찍어서 밤중에 이제 당 조직을 통해서 뿌리는 거죠. 일화를 부리듯이 막.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중조직은 농민조합입니다. 울산에 노동조합은 거의 없잖아요. 대다수가 농민이니까 농민조합이 대중조직에서는 제일 힘이 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농민신문을 이제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별 들어가 있죠? 근데 어디 소속이라는 농민위원회라는 게 옆에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언 같은 거죠. 보면 박헌영 선생 이렇게 써놨어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확대된 걸로 보면 여기 박헌영 선생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울산 뭐지? 울산계를 깨부수는 홍길동 부대 이렇게 써놨어요. 울산 검둥계예요. 당시 빨치산들은 경찰을 검둥계라고 불렀어요. 검둥계. 왜냐하면 복장이
경찰 복장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검둥개 이렇게 불렀고요. 미군을 보고는 노란개라고 했어요. 노린내 나는 백인이라고 해서 노란개, 검둥개. 예.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네. 하여튼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요게 이제 아까 봤던 동해남부 지구당 이렇게 있죠. 당 기관지입니다. 동해남부 지구당에서 발행하던 기관지인데 이름은 앞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포 조직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모범 세포를 구축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쫙 해서 당원들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빨치산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붉은 별이라고 하는 붉은 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바로 남두부가 이끄는 제7군단, 내려올 때 7군단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동해남부 유격대를 구성했다 했잖아요. 유격대 군보입니다. 군보. 요거는 이제 당 기관지, 요거는 군보, 요거는 농민조합을 상대합니다. 요 세 종류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붉은 별은 뭐 우리의 효도성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7군단 노래, 소호 전투란 말이 보이죠. 바로 저기 울산에 있는 소호리. 예. 그쪽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지도까지도 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국군이 수거한 이런 유입 신문 종류가 한 20몇 장이 됩니다. 20몇 장이 수거돼가지고 현재 한림대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빨치산 자료집, 제목이 그렇습니다. 빨치산 자료집이라는 책 제목으로 편집이 돼서 지금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주로 연구자들은 지리산 쪽 빨치산들 분석하는 데만 이걸 쓰고요. 울산 쪽의 빨치산 연구에는 거의 이 자료를 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만 이거를 현재 알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51년 6월 25일 날 전쟁 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1월 달에 동해남부 지구당이 다시 경남도당 동부지구당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요. 조직체가 다시 바뀌었는데 이유는 저쪽 지리산 쪽에 있던 경남도당에서 이쪽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용거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50명의 빨치산과 같이 신부산 쪽으로 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부산에 와가지고 자기는 경남도당에 명령을 받고 왔다 해서 자기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서나 그것을 글자로 쓴 증거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도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안 좋고 약간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이 신불산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인가 남도부하고 이 당 사람들이 부대를 나눠서 직접 북쪽에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다 해서 군대를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남도부가요. 한 50명은 남겨놓고 한 100명을 데리고 남도부가 산을 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당 부위원장하고 올라가 하다가 강원도 근처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이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올라가다가 아마 이승엽을 만났다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서 뭔 소리냐 그 전에 이미 12월 달에 50년 12월 달에 노동당 제10호 명령으로 이거 없어졌다. 조직 체계가 아마는 10개의 유격지대로 바꿔라. 난 지시가 내려갔다. 그래서 니는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이걸 짜라. 그래서 남도부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구조가 없어지고요. 유격지구로 바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중국 군대가 참전을 하면서 다시 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3파선을 다시 넘었잖아요. 중국 군대가. 그러니까 전세가 다시 유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지니까 조선노동당에서는 판단하기에 다시 유격전을 남쪽에서 활발히 펼쳐서 거기를 조응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당 체제를 없애버리고 다시 유격전 형태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도부가 다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0개 유격지대 가운데 울산은 어디에 속했냐면 유격대 가운데 제3지대에 속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경북도당과 아까 말했던 동부지역을 묶어서 제3지대. 이때 이제 숫자가 약 600명 정도까지 됐었다. 그런데 지대가 되면서 지대장은 남도부가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은 있습니다. 내부에. 당은 내부에 있는데 당 위원장은 경북도당을 맡고 있었던 박종근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입니까? 8개월쯤 지났을 때 다시 새로운 결정문이 내려온 거죠. 제94호 결정문에서 뭡니까? 유격지대를 폐지하고 다시 당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또 내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7월 달부터 전선이 고착화 돼버렸잖아요. 예, 고착이 되니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휴전협상이 시작됐거든요.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이걸로 중단이 돼버리면 그리고 밑에는 유격보다는 다시 당 조직을 살려서 지하당을 구축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인지 결정문이 다시 내려온 거죠. 당 조직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남한을 5개 지구로 나누고 그 중에 이제 울산은 어디에 속하냐면 제4지구에 속하는 당입니다. 이 지역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요 지역이 그대로 4지구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대로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4지구당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내려옵니다. 남도부는 굉장히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던데 근데 이 사이에 6개월 사이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리고 이제 이 4지구당 안에는 몇 개 지역을 모은 소지구당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울산은 4지구당 안에 제3 소지구당이라는 데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울산, 경주, 양산을 합친 소지구당인데 거점이 울산이 아니고요. 포항선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철 선생님이 그 증언한 거 보면 자기가 이쪽으로 본부로 포항산에 있는 본부를 가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죽을 뻔했던 얘기도 있고 신나게 싸웠던 얘기도 본인의 책에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이때 몇 명인가 했더니 그 12명이었습니다. 이 소지구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그 빨치산들 활동을 잠깐 보면 6.25 전쟁 직후에 남도부가 내려와서 1950년 하반기 때 이거는 이제 구현철 선생님 증언입니다. 구현철 선생님에 의하면 이런 일을 자기들이 했다. 남도부 부대와 같이. 보면은 이 얘기는 뭐 폭격 사건은 뭐냐면 미군 폭격기가 자기 편인지 모르고 그냥 폭격했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형산강 다리 폭파 사건 이거는 국군 자료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울간 국도 뭐 이건 너무 흔한 얘기고요 이제 심지어 남도부 부대 가운데 뭐 4-5명 정도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부서 뭐 이런 데 가서 총을 붙는 게 아니라 총을 쏴대서 소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미군 특공대는 뭐 기습한 사건도 있었다. 1950년 하반기 때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950년 12월부터 1950년 11월까지 거의 1년간 바로 빨치산 자료집에 실려있는 쌓은 자료들만 쫙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이 보이는 거죠. 거의 다 이제 도로를 가로막고
이렇게 트럭이나 수송 차량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자 수송을 막는 게 이 남도부 부대나 우리 그 이제 울산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빨치산들의 활동이고, 근데 보면은 이름이 전부 다 홍길동 부대라는 이름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다 다른 종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러 이쪽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름을 통일시켜서 표현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울산의 길을 따라서 언양 쪽에서 경주 가는 길, 그 다음에 웅천을 거쳐서 그죠? 읍내를 거쳐서 농소로 가는 이 두 갈래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 거의 빨치산들의 주된 활동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상관이 없을 정도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강동이 이제 여기 좀 있는 게 좀 다르죠? 강동. 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요 부분은 이제 반응이죠. 그러니까 반격을 받는 부분인데 50년 겨울에는 동계 토벌이 불가능했죠. 국군 입장에서도 사실상. 왜냐면 밀고 내려온 상태에서 그거 막기 바쁘니까 안 됐고. 그래서 51년 겨울에 첫 이제 동계 토벌이 이루어졌는데 제목이 쥐잡기 작전이었대요. 쥐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남쪽에 산속에 운보하고 있는 쥐를 잡는다는 이 상태에서 쥐잡기 이름을 미군이 정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때 미군 사령관이 벤플리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정해줬다고 그러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백선엽입니다. 그 유명한. 백선엽의 야정군 사령관, 야전 사령부를 설치를 해서 이 토벌 작전을 펼쳤다 해서 그 사령부 이름을 백야사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국군 쪽에서 쓰는 전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백야사의 그 쥐잡기 작전 이런 식으로요. 백선엽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좀 말이 많은 인물이고 100살 넘게 살았죠, 아마? 네, 최근에 이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계 공세는 이제 12월부터 3월 초까지 있었는데요. 전선에 있던 두 개의 사단을 남하를 시켜서 약 한 4만 명쯤 됐다 그래요. 인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1개 사단이 요즘은 보통 10,000명 정도, 많아봤자 한 12,000 이렇게 될 건데 옛날에는 2만 명씩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4만 명이 내려왔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겨울이 되고 이미 전선이 고차가 돼서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안 하니까 밑에를 좀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두 개 사단을 내려보내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울산과 관련된 요 제4지구당 쪽에는 약 10,000명 정도를 배치를 했다 그러네요. 300명 잡으려면 이제 300명에다가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경북 쪽에 있는 부분들 있죠. 위원장이 있는 박정근이 거기 같은 지구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워낙 뭐니까 따로따로 했었어요. 박정근 위원장이 하는 그 지역과 이쪽 남도부가 하는 지역으로 같은 구역이지만 구분을 지어서 따로따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거의 10,000명을 내려보낸 거죠, 지금요. 그래서 결국 이 토벌 작전 때 지구당 위원장 박정근이 사망을 합니다. 2월 달에 결국은. 그래서 부위원장이었던 이영섭이 이제 4지구당 위원장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남도부 이제 부대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부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부대 이름도 있고 뭐 다른 이름도 막 있는 걸 봤을 때 부대 이름을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는 전부 다 가명을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흔하게 나온 게 이제 이 이름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울산에 이제 관련된 부대라서 가장 많이 울산에 알려진 거 아닌가? 이거는 다른 쪽에 뭐 청도거나 또는 뭐 밀양일 수도 있고 양산 쪽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주단은 이제 요 시기 때 52년 2월부터 10월까지 요 공세를 견뎌내고 난 뒤에 한 8개월, 9개월 정도 생존자들이
펼치는 활동이 이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였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50년 겨울에 2차 동계 토벌이 또 이뤄졌고요. 이때 이제 구현철 쌤이 있었다고 하는 제3소지구당이 이제 뭐 굉장히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투부대인데 이때는 벌써 여기는 없는 이런 부대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두동면 쪽에 아미산 쪽 근처에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부대는 50명 정도가 있었다. 있고 그 기간 끝나고 난 뒤에 이 짧은 시기에도 이런 빨치산들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자료는 못 실었습니다만 53년 4월 2일 날인가 이 토벌을 하러 들어왔던 국군 부대가 지금 상부 궁궁전 그 초등학교 거기에서 빨치산들의 기습을 받아서 군인이 4명이 사망, 5명하고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왜냐 했더니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울산 국회의원 중에 김택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대 국회의원인데 바로 김홍조 아들입니다. 김홍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김홍조 큰아들이 김택천인데 김택천이가 2대 국회의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50년에서 54년까지니까 사건은 53년 4월 2일 날 벌어진 일인데 빨치산 토벌로 들어와서 궁군정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던 중대입니다. 중대인데 얘들이 빨치산들의 기습을 당해서 된통 당한 거예요. 국군이 한 5명이 죽고 민간인 하나 죽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조사단이 파괴된 거예요. 국회의원 2명하고 전문위원 1명에서 3명이 조사를 해러 왔는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말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 빨치산이 뭐 한 50명, 60명 된 것 같다. 근데 거의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50명, 60명이 내려오냐. 너희들은 뭐 했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응사하고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소대별로 3군데로 나눠서 중요한 지점을 포스트를 정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가 있었던 초등학교에는 취사병 1명, 무슨 뭐 행정병 1명, 그 5명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빨치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택천 이 국회의원이 이상하다? 진짠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빨치산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지? 해서 대대본부가 있는 양산까지 가서 그 지휘관이었던 중령한테 박경원이라고 하는 중령인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당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한 일주일 뒤인가 그 빨치산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이 사살을 당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서류가 발견됐는데 그 서류에 그 모든 기록이 다 있잖아요. 됐는데 4월 2일 날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3명의 빨치산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증언은 뭐 수십 명이 쳐들어온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세 군데 나갔던 소대는 뭐였냐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소대원들이 나태에 빠져가지고 분산돼서 지금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53년 4월 달이니까 거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후방에서는 별로 없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활동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구현철 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까지도 무전기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다른 자료에 보면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요 사진은 1950년 6.25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실제로 청량지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이제 막루대입니다. 지서를 이제
보통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세를 삥 둘러싼 돌더미로 이렇게 둘러싸죠, 돌담을. 그리고 그 돌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막루대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전체가 경찰은 아닐 거고 경찰 일부와 아마 이제 의용 경찰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모여서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뭐 보고 이제 아마 시커먼 옷을 입었으니까 검둥개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닌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유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구인철 쌤의 증언에는 남도부가 이제 토벌대하고 휴전하자라고 했는데 이 토벌대가 전혀 반응이 없이 그냥 토벌하러 들어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37명 정도가 생존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53년 겨울에 조선노동당에서 111호 결정문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행정구역명대로 경남도당, 예, 뭐 전북도당 이런 식의 도당 형태로 복원을 시켜서 지하당을 구축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에 의해서 12월 달부터 이 37명이 지하당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하산에서 부산 쪽, 대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초순에 대구 쪽으로 들어갔던 남도부가 이제 경북도당 쪽을 맡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다가 결국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철 쌤이 그 관련했던 부분은 여기더라고요. 부산 시당 쪽. 예. 그래서 7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 책에는 보니까 사진을 잘못 찍어서 사진 찍다가 잡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이 사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터진 사건이라서 신문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보면 이름들이 좀 엉터리가 좀 많아요. 잘못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두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천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이 장두천이거든요. 저 방어진 일산에 그 유명한 그 장씨들 그 집안의 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다음에 이제 55년 8월 달에 남도부가 이제 사형을 당했고 그때 사형시킬 때 신문 보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남도부가 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각종 무기를 800정을 그다음에 실탄은 20만 발을 약탈하고 열차 전복이 28회. 예,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게 진짠가? 뭐 이런 얘기를 구현철 쌤은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못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남도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점찍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창녕입니다. 창녕. 여기가 대구고요. 이 창녕은 이제 우리 울산에서 봤을 땐 멀리 떨어진 요게 이제 영남 알프스 지역이잖아요. 창녕 여기서 이 저기를 가면 대기면이라는 곳에 이렇게 엄청난 기와집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양반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 집입니다. 예, 한 집인데 엄청나죠. 예, 엄청난 크기의 한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녕성씨 고가입니다. 예. 창녕 대기면에 석동 또는 성리라는 곳에 성씨고가라고 해서 대지가 4,500평입니다. 예, 1,000평도 아니고 4,500평이요. 예. 소위 성윤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녕성씨 종갓집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만석군을 넘어서서 16,000석을 소장료로 거뒀던 대단한 권세의 집입니다. 이 집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양파를 심은 집이에요. 저희 친정집은 창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양파를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최초로 심은 사람이 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양파. 예.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이 양파로 아주 유명한 이 집인데 이 성윤경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도평이에 지금 도의원까지 한 어찌 보면 이제 친일했던 인물인데
이 집이 근데 왜 여기서 나왔냐면 이 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남도부가 하산을 하고 대구로 가기 전에 비밀리에 준비를 하면서 머물렀던 집이 이 집이에요. 헐. 이 집에서 숨어서 자기가 하산한 뒤에 장부 정리, 노트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대구로 침투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무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부자와 친일파라고 하는 집에 여기에 남도부가 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그래서 아마 거꾸로 남도부가 숨은 거 아닌가 이 집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에 남도부가 숨은 이유는 남도부가 데리고 다니던 참모 중에 이 집 후손이 하나 있었어요. 성일기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성일기라는 17, 18, 19, 20 잡혔을 때 21살이었어요. 어린애였죠. 북한에서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그 유격대로. 근데 걔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의 성윤경의 조카예요. 조카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아버지 집이지. 그래서 열로 이제 그 성일기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몸도 추스리고 장부 정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놀랍게도 2001년에 남도부는 죽었지만 성일기는 사형을 면했어요. 심지어 54년도에 풀려났어요. 그 당시에 특무대 대장했던 김창룡한테 빌어서 남도부가 빌었대요. 얘는 살려주라. 어린애인데 뭘 하냐.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안 가고 성일기라는 사람이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일기라는 사람이 안 죽고 그 54년, 55년도인가요? 그때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학과 교수 중에 성대경이라는 교수가 또 있었어요. 사회주의 운동사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성대에. 이 사람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이신철이라고 TV도 한 번씩 나오는 이신철이라고 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이 성대경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요. 예. 이 성일기가 이제 이 사람하고 또 친척간인 거예요. 성대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술만 먹으면 이제 과거 일이 자꾸 떠오르고 자기가 모셨던 남도부 대장도 막 떠오르가니까 소수의 사람이지만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남도부 대장이 자기 집 어딘가에 그 장부를 땅을 파서 숨겼다. 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2001년 10월 21일 날 이 사람들 9명이 이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진짜 남도부가 숨겼나? 근데 성일기가 누굴까요? 성일기의 여동생이 성혜림이에요.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 태어난 게 김정남이에요. 아,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큰 여동생 아들이 이한영이에요. 97년 이전에 우리나라 와서 97년도에 아파트 앞에서 총 맞은가 독살인가 당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일찍 탈출을 했어요. 96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풀려난 이후부터 안기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국정원 한번 더 그쪽에 철장 관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이 사람요? 뭐든 예.
예. 아마 구현철 쌤은 예, 예, 신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 있죠. 예.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삼남매의 아버지 엄마가 월북자예요. 50년 이전에 월북을 했어요. 엄마가 아마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엘리트 출신이고 여성동맹위원장이었나? 굉장한 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월북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이 애가 얘 동생들을 데리고 월북을 했대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16인가 됐을 때 엄마를 찾겠다고 아버지를 찾겠다고 월북을 한 거예요. 월북했다가 이제 남도부를 만나게 되면서 유격대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설이 있어요.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구현철 쌤의 신불산 빨치산 이야기와 성일기가 얘기하는 신불산 빨치산 얘기가 이제 두 개가 어느 쪽이 이제 맞느냐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성일기는 아무래도 남도부 옆에서 바로 모시고 다니던 참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좀 자세해요, 사실은. 예.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그 집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집에 숨겼는데, 그래서 실제로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성일기예요. 이 사람이 성대경 교수예요. 원래 이 터가 행랑채 부엌이었다고 하는데 행랑채 부엌이 없어졌고 이 팔 때는 그래서 땅을 오전부터 파는데 발견을 못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땅이 자꾸만 높아졌던 거예요. 그 점심 먹고 나서는 대부분 포기하고 없는 것 같다. 뻥 아니냐. 그런데 아주 끈질긴 애들 둘이가 그래도 파봅시다 해서 팠는데 오후 4시쯤에 뭐가 탁 걸린 거죠. 예,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남도부죠. 예. 1921년생이고요. 55년에 죽었으니까 35세에 사형을 당한 거죠. 예. 뭐 남도부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도부를 길도자에 VR 부자를 쓰는데 그 잘못된 거라고 돼 있죠. 이를 도자에 부산 부자를 써야 돼요. 가만히 붙자. 이를 도에 가만히 붙자. 왜? 남쪽으로 가서 부산에 이르러서 빨리 그 점령해가지고 조국 통일을 완수해야 된다. 라는 의미의 가명이죠. 남도부라는 게. 예. 원래 이름은 하준수입니다. 하준수. 하준수고 고향은 함양이고 대지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중앙대, 일본 말로는 주오대라고 그러거든요. 중앙대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가라데를 배웠나 봐요. 근데 가라데를 무지 잘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가라데 뭐 챔피언까지 한 것 같더라고 일본에서요. 거의 6단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 간대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44년도에 학병으로 통지서가 오니까 이 사람이 학병을 안 가기 위해서 집에 도망을 갔다가 집에서 산을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리산 쪽에서 일제강점기 말에 그 학병을 거부하는 주변 그 사람들 한 20-30명을 데리고 보광당이라는 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뭐 그 일제강점기 말에도 경찰서를 깨부시러 가기도 하고 막 실제 그때부터 자기는 빨치산 활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 경호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출발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경호원으로 있다가 이제 남북 문제 이런 거 걸리면서 이제 이승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환을 일으키면서 결국 북한까지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게 이겁니다. 땅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을 팠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성일기는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 담아서 묻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항아리가 나온 게 아니고 무슨 맥주병 같이 목이 날라간 병이 나왔고요. 병 안에 이렇게 뚫뚫 말린 상태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습기 차는 걸 막으려고 미군 판초이 있죠. 그걸로 여러 겹을 쌌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했을 때는 물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이제 이거를 뺐더니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글자를 전부 다 연필로 쓴 거예요. 만약에 만연필로 썼으면 싹 지워져서 없어졌을 건데 연필로 써서 이 글자들이 다 살아남았대요. 안에 내용들까지. 예, 내용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크기는 19cm, 15cm 요만한 겁니다. 쪽수는 한 20쪽밖에 안 돼요. 보통 중학생들 그 쓰는 조그만 공책 같은 거 그 정도인데 제목을 보시더라도 비장 문건 제4 지구당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나온 건 아니고 아까 봤던 붉은 별 신문도 한쪽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빨치산의 상징 숟가락. 예. 아마 남도부가 쓰던 숟가락일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원호증도 나왔습니다. 원호증은 이제 빨치산들이 보급투쟁 나갔을 때 농민들한테 쌀을 얼마를 줬다라는 거를 써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나중에 좋은 날이 오면 보상을 해준다 이런 거죠. 원호증.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도 나왔는데 신분증은 사진이 없어요. 신분증은 빨치산들 자기 어디 소속의 누구누구다 이런 걸 밝히는 신분증들인데 사진은 없더라고요. 예. 예. 뭐 이제 남도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 정도로 하고 이제 구현철 쌤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실랍니까? 네. 이거 보신 거 아닌가 몰라. 보면 되죠. 참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같은 빨치산입니다. 같이 54년도에 부산에 침투했다가 같이 잡힌 사람. 20살 그 책에 있더라. 20살. 그래서 내가 몇개 났어. 나는 1931년생이고요. 31년 지금 금년에 나이가 90 하나? 네. 90 하나고 내 출생은 경남 양산 지금 양산시인데 옛날에 양산군이지만 양산시 그 통구사 입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래가지고 9살 때 아버지가 일본 탄광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탄광이 악명 높은 군함도입니다. 그 군함도에 가지고 내가 9살 때 군함도에 아버지 찾아가지고 거기서 학교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가지고 48년 49년까지 지금으로 치면 중앙대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노동을 하고 중앙대가 했어요. 동국대. 그 당시에는 사회 동국대. 환경이 네, 동국대. 이 자유활동을 안 한 사람은 바보같이 취급하고 또 그렇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 직장이 이 출판사가 문화당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이게 나중에 대한교과서가 됩니다. 이게 일을 하면서 대한교과서인데 한 교과서 노조에 적어내는 참가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한교과서 사장이 누구냐면 김기오란 사람인데 언양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활동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연줄이 아마 좀 있었지 않았을까? 들어갈 때? 자유주의 그 김기호란 사람도 언양의 유명한 말을 듣기 활동가로 얘기가 유명했거든요. 돼가지고 전쟁 때 전쟁 때 산에 입상을 하게 된 계기는 동기가 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김정수 어른이더라고요.
난 93. 저는 6.25가 터지자 결국 그 당시에 사회적 상을 보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익가족이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직 당국에 탄압을 받고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는데 결국 남북 전선은 그 당시에 이남보다도 전력이 굉장히 약하졌어요. 미군들이 있었지만은 역시 불과 한 달 남짓해가지고 내 고향까지 제 7사단이 들어왔어요. 7사단 한 개 연대 한 개 대대병력이 들어왔어요. 그 인천 산일작전에 완전히 며칠 만에 점령이 됐다니까 서울도 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상실해가지고 퇴각을 하니 퇴각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네들과 따라서 지리산을 입산했어. 지리산을 입산해서 쭉 이제 거기서 장지시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 남동부가 이거는 제3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연락차 이제 신물산을 갑니다. 그 신물산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물산에 있는 부대들과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가지고 생활하다가 54년입니다. 예. 이제 넘기고 지금 이제 뭐 여기 가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681 고지 가면 이렇게 이 2층짜리 누각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이렇게 공비 지휘소가 있던 곳 이런 식으로도 비석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곳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681 고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7부 능선쯤에 그 본부가 있던 터에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이 움푹 파여지고 한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뭐 당 학교도 있었고, 뭐 사실 저도 요때 여기 서 있는 게 전데 요걸 아마 여기 아마 주송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주송. 예, 주송. 일송 주송 이런 말이 있는데요. 통일 소나무, 자주 소나무 이렇게 불러서 통일 소나무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고요. 주송은 한 그루로 이렇게 쭉쭉 올라온 건데 구현철 쌤 말로는 이제 자기 있을 때부터 이제 이 나무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나무들은 작은데 이거 두 개만 굵고 오래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통 여기를 답사를 가면 여기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전에 빨치산들한테 영혼을 위로하는 간단한 제를 여기서 올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도 잘 찾아보면 그 당시 쓰던 토기 그릇이나 깨진 거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 방공과 관련된 우리도 희생당했다라고 분명히 우익 쪽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저번에 한번 보셨죠? 예, 언영에서 보셨던 방공 공적 불망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한참 울산 미술관 앞에 그 앞부분에 있었던 충원탑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나왔던 114명 우익 인사들 경찰들하고 우익 인사가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45년부터 53년 사이에 그 경찰과 우익 인사들 이름을 이 뒷면에 다 새겨놨었어요. 예. 다 새겨놨었고 그래서 매년 6월 6일이 되면 그 옛날 이제 우익 인사들이 제사를 여기서 묵념을 지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술관 지으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옮긴 건지 아니면 따로 어디다 세우려고 지금 보관 중인지 이게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성남사 그 옆에 주차장에 요게 지금 세워져 있죠.
신불산 공비터벌 참전 유공자 위령비라고 되어 있는 거. 성남사 옆 그 주차장 안쪽에 쭉 안쪽에 있는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대운산 쪽에 거기 또 주차장이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비석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총 4개 정도가 이제 그 당시와 관련된 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거 생활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뭐 영화나 그런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그대로 그거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책자를 통해서 보시고 그럼 마무리해 주시도록.